(1940년) 여름, 독일은 영국,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프랑스와 전쟁을 시작하면 동쪽의 폴란드가 독일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겨 폴란드를 먼저 침공했죠. 그리고 1934년 이미 폴란드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음에도 폴란드 침공 일주일여 전인 1939년 8월 23일 폴란드 침공을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즉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다는 비밀 의정서와 함께 소련과도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독일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배격해왔었기 때문에 이 조약의 체결은 세계뿐만 아니라 코민테린의 확산을 망대한 명분으로 1936년 11월 25일 독일과 반공협정을 맺은 일본을 크게 놀라게 했죠. 이런 이유로 이때 맺어진 독소 불가침 조약은 먼저 독일이 일본과 맺은 반공협정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렸고, 이때부터 일본도 더 이상 독일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사안은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을 때 일본이 시베리아를 침공해 줌으로써 소련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길 바라던 독일의 희망사항까지 날려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일본이 중일전쟁의 해결을 위해 전선을 남방으로 확장시키기 전 그 준비 단계로 1941년 4월 13일 소련과 맺은 일소 중립조약을 잉태시키게 됩니다. 나아가 1930년도부터 풍미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반공전선 또한 무력화시키고 말죠. 결과적으로 독일은 한 개의 전선의 모든 전력을 몰빵할 수 있는 소련을 상대로 힘겨운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본 역시 일소 중립조약으로 배후가 안전해진 소련의 전력에 막대한 이득을 줌으로써 유럽 석권 후 다시 시베리아로 컴백한 소련군에 의해 자신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게 되죠. 어쨌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1년 전인 1938년 9월 히틀러는 위넨 회담에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게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할양받는 것을 용인해주면 더 이상 도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위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곧 파기됐죠. 1939년 3월 15일 협정을 어기고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를 점령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히틀러의 농간에 말려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영국 수상 네빌 체인벌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8월 25일 프랑스, 폴란드 사이의 군사동맹을 보완하는 격으로 폴란드와 상호 원조조약, 즉 새로운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말이죠. 그러나 독일은 이런 위협 따위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영국, 프랑스, 폴란드의 동맹이 오히려 독일의 내부적 단계를 강화시켰고, 결국 이들이 맺은 조약은 거꾸로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게 만드는 명분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틀 후인 9월 3일 영국과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서 미중유의 대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미넨 협정이라는 안일하고 굴욕적인 조약이 오히려 독일의 똥배짱을 키워버렸고, 그렇게 시작된 위기상황은 군사동맹으로 더욱 첨예하게 조성됐으며 급기야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전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협정 따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외교적 사기와 협잡즘은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라는 허황되고 잔인한 군사외교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한편 삼국 군사동맹, 이른바 추축국 동맹은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함으로써 유럽 전체로 번진 전쟁과 이미 1937년 7월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체결한 군사동맹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삼국동맹은 이탈리아가 빠진 이국 동맹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적 트러블은 영국 때문에 생겨난다 라는 말처럼 여기에도 영국의 역할이 지대했죠. 당시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와 체결한 르카르나 조약에 이은 스트레사 협약 체제로 들어가면서 대독 공동대응 전선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5년 영국이 단독으로 또 비밀리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몰래 독일과 영독 해군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때까지 베르사유 조약에 묶여 주력함은 꿈도 꾸지 못했던 독일이 해군력을 증가하는 것을 용인해 줘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껏 대독 공동전선을 구축했더니 협약을 위반하는 것을 넘어 베르사유 조약마저 깨버리고 독일의 재군비를 승인한 영국의 행태를 본 이탈리아는 노발대발하며 믿을 수 없는 해적대 같은 영국 놈들이라고 외치며 협정을 파기해버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인된 협정 정도는 얼마든지 벌일 수 있다는 영국 외교의 간합성을 이탈리아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영국 역시 미넨 협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긴 미래의 독일과 다를 게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 양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영국은 헌신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삼국동맹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간의 교감을 이루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1940년 9월 27일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 베를린에서 조인됐습니다. 악마의 축, 추축국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의 말이죠. 그런데 이 동맹 역시 연희 동맹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일본 입장을 살펴볼까요? 일본에 있어 삼국동맹은 만주사변의 전해였던 1931년의 류테어 사건과 1941년의 미일 교섭의 결론에 따른 태평양 전쟁 사이에 이루어진 일본의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군사동맹을 체결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함으로써 유럽 대륙을 석권해버리자 일본은 그들만의 시각으로 독일 점령하에 유럽에서 교두보를 상실한 미국은 더욱 고립주의에 빠질 것이다. 그러기에 이 기회에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기득권을 확실히 다질 필요가 있고 이어질 독일의 소련 침공은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한 중일전쟁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독일과 이탈리아와 함께 공수동맹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이익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의 패퇴로 무주공산이 된 아시아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히고 오로지 미국만 견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는 중일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 미일 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안 미국이 일본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삼국 동맹 같은 것은 그만두시오 라는 것이었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동맹에 일본이라는 카드가 한 장 추가되면 유럽의 전쟁이 자신의 앞바닥인 태평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말 그대로 섬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 이런 미국의 입장을 간파한 일본 외무대신이자 삼국동맹의 실질적인 일본 측 설계자였던 마스오카 요스케는 나에게 삼국동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오. 나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여차하면 버릴 카드를 하나 만들려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삼국동맹을 미국과의 협상 승리를 위한 지렛대로 쓰기 위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일본 입장에서 삼국동맹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 혹은 필요가결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삼국동맹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체결 후 1년 2개월이 지난 1941년 12월 8일 오전 2시 일본은 영국령 말레이 반도를 침공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3시 19분 미국 태평양함대의 주둔지인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죠. 그러자 3일 후인 12월 11일 독일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삼국동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삼국동맹은 전쟁에 이미 참전한 국가 이외의 국가, 즉 미국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왔을 때에만 세 나라의 무력 행사를 포함한 원조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조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삼국의 상호 원조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조약이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미국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는데 왜 히틀러는 대미 선전포고를 했을까요? 그것은 1941년 9월 11일 당시 영국을 원조하고 있던 미국이 북대서양에서 자신의 수송선단을 공격하는 독일의 함선을 발견한 대로 침몰시키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으로 가는 자국의 상선단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히틀러로 하여금 미국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마음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독일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가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곧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진주만 기습이 있기 3개월 전 이미 대미 관계가 포인트 오브 노 리턴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단행하자마자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훗날 영국의 전쟁사학자 이온 코저는 당시 히틀러는 시간이 독일 편이 아니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처럼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에 미국을 굴복시키거나 적어도 그 힘을 제어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히틀러의 이런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던 것이다 라고 자신의 논문에 기술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대미 선전포고전, 독일 역시 미국 워싱턴에 머물던 독일의 육군 무관득의 보고서를 통해 1941년이 지나면 미국의 항공기 생산이 독일의 3배가 넘을 것이다. 미국이 군수 생산을 본격화하기 전에 독일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틀러의 치명적인 판단 실수였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과 혈투를 벌인다면 그 전력만큼 미국의 대유럽 전선의 총력이 빠지리라 기대했었으니까요. 아니 미국은 유럽 전선에서 아예 발도 들여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항은 전혀 달랐습니다. 히틀러는 미국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절대 지치지 않는 미국의 슈퍼파워를 말입니다. 어쨌든 앞서 언급했던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의 동맹과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소련의 동맹 등 유럽의 동맹들과 같이 삼국 동맹 역시 한낱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동맹이라는 의미, 즉 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철저히 배제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동맹들로 인해 세계는 전쟁이라는 구렁텅이 속으로 오히려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을 활용해 자신들의 보신에만 급급했고 일본은 동맹을 활용하여 즉 독일을 담보로 하여 대미전쟁을 일으켰으며 독일 역시 동맹의 일원인 일본을 태평양에서 미국을 붙잡아주는 사냥개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현실적인 동맹의 허실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동맹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군사동맹을 맺는 이유는 상대를 위협하고 그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이에 대해 겁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이에 자극을 받아 더욱 호전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1939년 8월 23일 독소 불가침적이 체결된 지 이틀이 지난 8월 25일 영국과 프랑스는 동부전선을 안정시킨 후 서쪽으로 밀고 들어올 독일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폴란드와 상호 원조조약, 즉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맺었고 이탈리아, 스페인과는 우호조약을 맺은 상태였죠.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와 폴란드, 소련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상대의 힘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만을 가지고 불가침조약과 동맹을 맺었고 모두 그 존재를 과신하기만 했지 협정의 정신 따위는 만기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독일은 모든 조약을 무시하고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후 급기야 프랑스마저 점령하는 등 연이은 승리를 거머쥐게 되자 마침내 자신을 국뽕에 완전히 심취된 나르시스로 환생시켜버렸죠. 아니 더 중요한 것, 전 세계를 전쟁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상대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취한 행위가 실제로는 그 반대, 어찌 보면 서로를 자극하는 일로 또는 적을 단결시키는 꼴로 변질돼버린 것입니다.
동맹을 통한 억제라는 것이 그저 자신이 키운 몽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나아가 그 과정은 각국의 감정에 따라 왜곡돼 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상대국에 대한 적의만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결국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어 있을 때 결코 장밋빛 미래만을 펼쳐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동맹의 내면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사기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독한 전쟁을 수도 없이 치렀음에도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편을 가르고 박터지는 싸움으로 증폭시키는 외교적 술책이 지금에 와선 과연 달라졌을까요? 전쟁과 동맹, 다음 편에서는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상한 동맹과 그것을 움직이는 실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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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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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일본의 군사력 투사에 관하여 일본은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제9조의 제약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 일본 극우를 다시 불러일으킨 아베 신조 내각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주권이 근본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 한해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다는 가의 결정을 내린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평화헌법 제9조를 바꾸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내세운 일본 헌법 제9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엔 헌장 제51조에 의거 유엔 가입국 모두에게 인정되는 집단적 자위권을 스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유사시 일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말인가 라는 볼멘소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8일 일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평화조약에 조인하고 이듬해 4월 28일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1950년 6월 20일 발발한 한국전쟁의 소식을 듣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일본에게 천우 신조의 기회이다 라고 소리쳤다는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에도 조인했는데 이 조약의 내용은 일본은 자국 내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고 미군이 사용할 기지를 제공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독립은 했다지만 일본은 미국 군대가 상시 주둔하는 반식민지 상태로 머물게 만든 것이죠. 참고로 요시다 시게루는 히로히토가 총리했던 2.16 쿠데타의 생존자, 마키노 노부아키의 사위이자 일본의 제92대 총리를 역임하고 아직까지도 자민당 부총재 자리를 꿰차고 있는 아소다로의 외할아버지기도 한 일본 보수본류의 시적격인 인물입니다. 어쨌든 1952년부터 발효된 미일 안보조약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처럼 무기한의 기간을 가진 군사조약입니다. 단 10조에 의해 조약의 해지를 마음대로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하면 1년 뒤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라는 특약을 가지고는 있죠. 여튼 1954년 일본은 미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군대 대신 일본의 방위만을 전담하는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미일 안보조약 체결 당시 일본의 방위를 넘어 내란, 폭동의 진압 같은 혼란 상태에서도 미군이 임의로 출동할 수 있다는 지극히 내정간섭적인 독소 조항이 있었기에 불평등하다는 반발이 생기자 1960년 조약을 한 차례 개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암살당한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이었던 당시의 일본 총리 기시 노부스케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추진된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한 새로운 미일 안보조약입니다. 기존 조약에 내란에 관해 미국이 개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대신 주일 미군에 대한 제3국의 공격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는 주일 미군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라는 내용을 첨가시킨 것이죠. 단지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다는 단순한 안보조약에서 유사시 미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한다는, 방어뿐만 아니라 유사시 방어를 위한 공격도 한다는 애매모호한 방위조약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1941년부터 4년 동안 큰 희생을 치르며 굴복시켰던 전무국가 일본을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로 다시 바꿔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역시 냉전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태평양 전쟁 때처럼 또다시 광대한 태평양을 건너 군수품을 전달하기가 난감했던 미국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일본을 동아시아의 전쟁기지로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1960년에 조약을 한 차례 개정한 후 방위력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을 때 안전보장조약을 보다 쉽게 개정하기 위해 1978년부터 이른바 미일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게 되는데, 미일 가이드라인은 처음 만들어지기 2년 전인 1976년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 베트남 전쟁 등으로 재정이 불안정해지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본주의를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던 브레튼 우주협약을 무너뜨려 발생한 닉슨 쇼크, 그리고 이에 연동돼 시작된 석유 파동 등으로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하게 되자 차제의 일본 본토에 한정된 전수방위를 일본에 전당케 한다는 취지로 세운 전략이었습니다. 경제 이슈로 악화된 국내 여론을 잠재우려 기획된 대아시아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1997년에 와서 미일 안보조약의 범위를 한번 확대 개정했다가 집단적 자위권 개념을 도입한 2015년 4월 더 큰 폭으로 이를 또다시 수정합니다. 당시 미국은 1978년에 작성된 미일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서방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소련의 백파이어 폭격기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을 장착한 SSBM, 즉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 등이 태평양 방면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이 점유하고 있는 태평양에서 소련을 원천 봉쇄한다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미국은 1997년에 와서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타이안 해역 위기를 빌미로 1978년에 이미 확대 조정된 미일 안보조약 제6조를 또다시 수정, 일본과 극동지역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한다라는 주변사태 대응이라는 개념을 추가시켰던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마다 일본의 군사력 투자 개념을 일본 본토에서 주변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9월 18년 만에 또다시 개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는 미일 가이드라인의 지리적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됐을까요? 그 내용은 잠시 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듯 미국이 추진하던 일본의 군사 기지화에 패전으로 만신하게 됐던 일본 국민들도 처음에는 이를 극렬히 반대했었습니다. 1960년에 일어났던 일본의 반안보투쟁을 통해서 말이죠. 조약의 개정에 의해 다시 일본이 끔찍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반전 운동의 취지로 반안보투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며 공산당을 탈당한 급진파 청년 학생들이 주도하는 전학년이라 불리는, 즉 전일본 학생자치회 총연합을 필두로 말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도조 히데키의 최측근이었던 기지노부스케 총리에 대한 비난이 만연해 있을 테라 반안보 투쟁이 안보조약은 일본을 미국의 전쟁에 말려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여론화됐고, 그 여파가 진보정당인 일본 사회당이나 일본 공산당이 조직, 지지단체를 전력 동원하는 모양새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심지어 이 운동에 일본을 미국의 영향에서 떼어놓기 위한 소련의 공작까지 더해졌죠. 그런데 1960년 6월 19일로 예정됐던 아이젠하워의 일본 방문 전에 신안보조약의 의회 통과를 성사시켜 미국의 눈도장 찍고 싶었던 기지노부스케는 무리수를 둡니다. A급 전범이었던 구구 정치 깡패이자 마야광 고다마 요시오와 만주통이었던 자민당 의원 하시모토 도미자부로를 통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던 무려 8억엔, 미화 230만 달러의 자금으로 수만 명의 노름꾼, 사기꾼, 퇴역군, 우익 종교단체 회원과 야구자를 동원, 헬리콥터, 소형 항공기, 차량, 식료품, 자위대 소속의 의무병까지 지원해주며 시위대에 린치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시민 33만 명이 국회 앞에서
기지나가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되죠. 이에 기지노부스케도 방위청 장관 아카키 무네노리에게 육상 자위대의 출동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국가공안위원장 이지하로 가니치로가 이를 반대해버리자 아카키 무네노리도 출동 지시를 거부해버리죠. 그런데 이때 잔뜩 거울 먹은 기즈노부스케. 하지만 그는 역시 남달랐습니다. 또다시 기회주의자의 얍삽함과 용의주도함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일단 아이젠하워의 일본 방문을 연기시키고 신미일 안보조약의 비준서 교환일인 6월 23일에 맞춰 내각 총사퇴를 해버린 것입니다. 분노한 대중들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말이죠. 실제로 기즈노부스케는 분노한 대중들에게 쳐맞아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즈노부스케의 의도대로 조약은 일본 참여연의 결의가 나지 않은 채 6월 19일 자동 성립됐죠. 그리고 반안보운동 역시 A급 전범이었던 기즈노부스케에 대한 정권 퇴진운동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안보조약 개정 반대운동이라는 본래 취지는 갈수록 옅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개정 반대운동은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습니다. 1960년 10월 21일 열린 총선거에서 일본 사회당과 민주사회당이 서로 후보를 난립시키는 바람에 집권자민당이 30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둬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안보조약의 개정은 자연스레 국내 승인을 받는 형태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 안보조약은 신안보조약이 아닌 일본 자민당이 뜯어고치러 안달이 난 신안보조약으로 인정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로 현재에 이르게 됐죠. 이렇듯 혁명과 혁신은 어찌 보면 그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후 40여 년 만에 모처럼 일어나 민주혁명이 될 뻔했던 반안보운동 역시 그 의미를 온전히 유지시키지 못하고 종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일본 국민은 예전과 같이 정체된 연못과도 같은 정중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6년 전 정의를 부르짖으며 피어올랐던 촛불의 본의가 왜곡된 작금의 현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지금 저들처럼 정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중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1960년에 일어났던 일본의 반안보 투쟁은 일본의 정치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추진했던 미일 안보동맹이 부정당하는 것을 지켜본 미국이 이때부터 일본의 진보 세력은 결코 자신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의 보수 세력만이 자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말입니다. 국민이 외면한 일본의 정치. 이 때문에 일본의 정치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일본의 구구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후 미국은 1960년에 개정된 신미일 안보조약에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보강시켰습니다. 바로 경제조항이라 불리우는 당시 동아시아 냉정구조 속에서 일본의 자유주의 경제의 쉬운대 역할을 맡기다는 구실을 빙자해 경제부흥을 추진시킨 것이죠. 많은 군사비를 들여 동아시아를 방위하기보다는 아예 일본의 경제를 성장시켜 그 목표를 달성시키겠다는 소위 가성비의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냉전의 광풍 속에 일본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고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군사비를 일본에 전가시킴으로써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본을 자신의 경제블록에 가둠으로써 보다 확실히 일본을 통제할 수 있다는 1타 3패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이로써 일본은 태평양 전쟁 시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경제 진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칼을 찬 대신 경제적인 사유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얻고 말이죠. 이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종속된 범태평양 경제블록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새로 맺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통치권 하에 있는 영역에서 미일 어느 쪽이든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때 양국은 이를 공통의 위험으로 간주, 공동 대처한다라는 조항까지 추가시킨 것이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은 자기들만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분을 생성, 일본과 그 인근의 서태평양을 방위할 의무와 권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헌법 제9조 집단적 자위권 불가라는 조항을 신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조금씩 허물어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960년 당시에도 헌법 제9조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군사적 자율성은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법률 개정이 안 되면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쓰듯 평화헌법을 비껴갈 수 있는 미일 안보조약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이익에 귀결돼 있었죠.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미일 안보조약의 개정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 투사 범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7월 아베 신조 내각은 부분적이긴 하지만 헌법에 대한 다른 해석, 즉 국내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좀 더 공격적인 자유권 행사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9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이를 넘어선 지역의 평화, 안전, 안정 및 경제 번영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자위권의 범위를 확대한다라며 2014년 7월의 성명을 더욱 확실히 굳히기 위해 또다시 미국의 묵인 아래 자신들의 군사력 운영 범위와 대상을 아예 전 세계로 확대시켜버렸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2015년 9월의 성명을 일본군의 전세계 진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이 성명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이를 넘어선 지역에 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금의 세계 정세로 봤을 때 지금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보다 테러에 대한 위협이 더 커졌으므로 군사력 투사 대상 지역의 제한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에 전쟁이 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2015년 9월의 성명 이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실병력의 파견은 물론 미군에 대해 물품을 대여하고 미군 병력과 장비를 수송한 등의 행위조차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기에 포괄적인 집단적 자위권 수행은 근본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전시 상황에 개헌은 많은 논란과 시간이 걸리므로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자민당과 보수 정치인들의 주장처럼 일본은 2014년 7월 1일 아베가 선언한 헌법의 해석 변경이라는 편법과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군사행동 규칙을 통해 유사시에는 헌법의 준수보다 국민의 안정이 더 중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변칙적인 행위를 국민을 위하여 라는 명분으로 호도하여 자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평화헌법을 비껴가는 트랙으로 활용돼 꾸역꾸역 바뀌고 있는 미일 안보조약의 변경된 조문과 헌법 조문의 취지를 달리 해석해 만든 보수 내각의 방위 개념을 종합해보면 일본은 일본을 직접 공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과 공동으로 공격한다면 가능하다라는 미일 안보조약의 단서를 활용 자신의 영토의 지역에서도 군사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격 능력 보유라는 얼토당토 아니한 반헌법적 개념을 내세워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는 일본이 군사동맹의 세계에 발을 내밀고 다시 군사도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일본의 군사 개입의 길이 열려버린 것이죠. 이에 우리는 80여 년 전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맺은 삼국 군사동맹과 미일 안보조약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삼국동맹의 제1조에는 일본은 독일 및 이탈리아의 유럽에서의 신질서 건설에 관한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며 이를 존중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독일 및 이탈리아는 일본의 대동아에서의 신질서 건설에 관한 지도적 지위를 인정하며 이를 존중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일 안보조약의 제6조에도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며 또한 극동지역, 즉 필리핀 이북 및 일본, 그리고 그 주변 지역으로 한국 및 대만의 지배하 있는 지역에서 국제 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며 자위권을 기존의 일본 본토보다 넓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 미일 안보조약을 지렛대로 국내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를 창출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을 뒷배로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 개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을 정복한 미국이 일본을 길들이기 위해 만든 평화헌법을 미국을 활용해 개정하겠다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동맹이라는 것은 현재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치울 수 있는 일상적인 감각 영역을 넘어서는 사이키델릭한 현상, 아니 그 이상의 행위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1902년 체결된 일본 역사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군사동맹인 영인동맹을 재현시키려는 듯 지금 영국과의 군사동맹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치 러일 전쟁의 전후의 정세와도 똑같이 말입니다. 영국은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를 견제하듯 미국의 빌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것이고
미국은 조선을 일본에 넘겨줬던 가스라 태프튼 비락과도 같은 또 다른 꿍꿍이를 기획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년 동맹인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미국을 피를 나누는 동맹으로서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동맹국들이 있고 우리는 그 동맹국들 중 하나일 뿐이며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동맹의 지도를 그리고 있을 테니 말이죠. 동맹은 정치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물처럼 말입니다. Shake it and break it. Thank you. All right. There's no way I could have known this before, but there was always something missing. Something was missing. Even if I'd known what it was, there's nothing I could have done about it because you can't create this thing. Luck. War. 방금 보신 영상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명작 쉰드러 리스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듯 전쟁은 돈 때문에 일어나고 돈으로 끝내며 결국 돈으로 그 명분과 이름을 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아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든 분쟁이든 그에 따른 동맹이든 전략이든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데올로기, 종교적 이상주의, 아니면 역사적인 또는 민족적인 구원. 글쎄요, 이런 것들은 그저 명분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진정한 원인은 단 하나, 앞서 말했던 돈 때문이니까요. 과연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적군이 첨예하게 조성해 놓은 방어진지가 있는 곳에 기어 올라가는 소위 상륙작전이라고 불리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전술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끝으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무모하기 짝이 없고 성공 확률도 적으며 어마어마한 병력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륙작전으로 과연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럼에도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도한다고 한들 미국 역시 과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한 항공모함 전단을 대만으로 쉽게 파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만 인근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국의 최신의 ASBM인 DF-21, 즉 둥펑 대한미사일에 의해 저지될 확률이 클 텐데 말입니다. 참고로 DF-21D는 사정거리가 1300km에서 최대 3000km에 이르고 더구나 움직이고 있는 배를 잡기 위해 개발한 발사체이기 때문에 유도용 레이더와 광학 센서를 이용 궤도 수정도 가능하며 대기권 진입 속도 역시 어떠한 방공체계로도 방어할 수 없는 무려 마 10에 이르는 가공할 미사일 체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체이기 때문에 탐지 전에 은밀히 발사할 수 있기까지 하죠. 거기에다 중국은 상시적으로 미 항공모함 전단을 감시하는 체계를 운용하기에 미 항공모함은 기지를 출발하자마자 중국의 인공위성과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의 드론에게 실시간으로 추적당한 신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대만 문제로 미중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 항모전단은 통상적인 항공모함 작전 반경인 적중심 1000제곱킬로미터까지 도달하기는커녕 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바뀐 일본 오가사라 제도에서 괌 팔라오 섬을 잇는 선에서 대기해야만 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아예 대만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는 사실상 대중국 군사작전에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 미 국방부 장관 로버트 케이츠마저도 만약 중국의 둥펑 대한미사일이 실전 배치된다면 그동안 유지해왔던 미국의 항모전단 전개 방식은 재고되어야만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러일 전쟁에서 비롯돼 제2차 세계대전 초반까지 각국의 해군들을 지배해왔던 거함 거포주의 상징, 즉 전함의 시대가 항공모함의 등장으로 퇴장했듯 이제는 중국의 DF-21D와 같은 미사일 체계로 인해 항모전단이 지배하던 해전의 개념 또한 완전히 도태돼버린다는 것이죠. 이는 중국의 둥펑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됐을 때 혹여 미사일이 미 항모전단 위에 정확히 명중하지 않고 인근에서 터지더라도 핵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인 핵폭풍, 핵분열에 의해 생기는 고열의 열복사선, 낙진 등에 의한 방사선 피해,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가공할 위력을 지닌 전자기파의 발생으로 미국이 자랑하는 통신망, 전기 및 전자장비, 컴퓨터 네트워크 등 군사 인프라가 모두 무력화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중 양국은 대만에서의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벌어질 이 모든 재앙들을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미중 전쟁에 관한 무수한 예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행사장에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짙은 화장, 그리고 현란한 춤과 음악으로 대중의 시선을 모으는 치어걸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이끌려 행사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주최 측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돈을 벌기 위해 쇼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미국과 중국도 그런 주최 측과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이권 확대를 위해선 시끌벅적한 이슈가 필요할 것이고 그 이슈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긴장감의 조성이기 때문입니다. 되새겨보십시오. 한반도만 하더라도 뻑하면 미국의 전략자산인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가 북한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또는 중국군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해 북중 접견 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정부의 1급 전비태세를 발령했습니다. 라는 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베트남전 이래 이미 사라지고 없는 전략적 융단 폭격을 한반도에서 수행한다니요. 요즘 주요 국가의 주요 지역에는 모두 방공 미사일 체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절대 쓰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술인데 말입니다. 미국이 전략 자산이라고 떠들어대는 이런 종류의 구식 폭격기들은 아마 휴전선을 1km만 넘어가도 촘촘히 배치된 북한의 방공 미사일에 의해 모두 격추되고 말 테니까요. 그걸 과연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을 보고 반은 한미동맹의 강력함으로, 반은 전쟁의 공포감으로, 혹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경도돼 버리죠. 그리고 중국 역시 한창 경제발전에 맛을 들여 급기야 작년 말 기준 GDP가 미국 GDP의 73%에 도달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시를 표방하며 대만 접수를 염두에 두는 마당에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동맹국인 북한을 자극하는 이른바 인민해방군 북부정부의 준존지 소집을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럴지라도 만약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국이 전쟁에 지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패자로 전락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차제에 두 나라는 돈도 안 되고 쓸데없이 돈만 잔뜩 쓰는, 그리고 너무나도 달콤한 서로 이익이 모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전면전은 감히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첨예화돼버린 각자의 예봉을 일시적이나마 꺾고 싶을 뿐이겠죠. 그러기에 서로가 체면을 살리면서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들 입장에서 소위 국지전 정도만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서의 국지전을 통해 탐색전을 벌이거나 혹은 부질없는 국가 서열에 관한 조정을 거친 뒤 쌍방이 원하는 합의점에 도달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서로 윈윈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국지전은 어떤 것일까요? 이념에 의한 마지막 분단 지역,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혹은 일본이든
이념 대립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 이때 북한의 도발을 남한이 진정시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확전시키게 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또다시 항미 원조라는 명분으로 참전할 것이고, 여기에 중국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을 견제하고 수건 중에 수건이었던 태평양의 진출을 위해 러시아도 숟가락을 들이댈 것이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엮어져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들먹이며 일본과 더불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한반도를 전장으로 활용해 각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꿀빠는 전쟁, 즉 한반도를 활용해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모두 관철시킬 수 있는 소위 자신들의 데스노트를 서로에게 던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이와 달리 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들이 전장으로 선택하기엔 지리적으로 또는 전략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너무나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명분을 세우기도 어정쩡한 곳이죠. 그러기에 한반도는 너무나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입니다. 일단 쌍방 모두 무리한 상륙작전 따위는 할 필요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만주의 연해주를 경유하여 북한을 통해, 미국과 일본은 남한의 부산과 인천을 통해 얼마든지 쉽게 전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곳은 고도로 집중화되고 잘 훈련된 예비군 포함 몇백만에 달하는 남한과 북한의 군대가 집결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전쟁은 1950년과 같이 그네들이 아닌 우리 민족이 대신 치러주겠죠. 물론 민간인과 국토의 피해 역시 모두 우리의 몫으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쟁 후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공평하게 개입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돼 석기시대로 돌아간 한반도를 두고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쓸 수 없으니 핵을 쓰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이것이야말로 정말 군침 도는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똑같이 말이죠. 생각만 해도 굴욕적이고 또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중국은 시진핑의 3년임 확정 후 이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며, 러시아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철저한 반공주의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대 이념대결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돈 문제, 각국이 경제적 헤게모니를 선점하게 벌이는 쟁투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입장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만 구시대적인 이데올로기 타령에 경도돼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했듯 요즘 미국과 중국이 기획한다고 추측되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인해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라는 화두, 이런 그들의 연출에 왠지 노란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영역을 과시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밟고 중국에는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패자가 되겠다는 발상일 테니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런 형국에 미국의 섬나라 꼬붕, 일본까지 한자리 차지하려 나서고 있습니다. 개정된 미일 안전보장조약, 즉 미일 동맹에 기대해 유사시 한반도의 군대를 상륙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미일 안보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아예 대한민국을 용병으로 편입시키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한미연합사에 혹은 합동참모본부에 일본군 장교가 상주하거나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일본군 부대가 일장기를 개항하고 주둔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사시에는 연합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일본군 부대의 한국군 소단위 부대가 총알바지로 배속,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받는다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지금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사상 최고의 경제적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게도 동아시아의 위기 국면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양국은 최고의 경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상태를 고착화시키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이 기회를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만회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로 손가락을 빨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상태, 즉 중국과 러시아 한 묶음, 그리고 미국과 일본, 호주와 영국 한 묶음, 그렇게 지들끼리의 고색 찬란한 동맹, 그리고 그 이면에는 치열하게 펼쳐지는 경제적 이권게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직도 이념이라는 그늘에 머물며 단단한 가온만을 걸치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맹아적인 처세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판단 끝에 결국 진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말했듯 서로 간 군사적 전면 충돌이 아닌 이른바 경제적 부흥을 위해 동맹을 맺는 이 마당에 과연 누가 자신의 영토를 국지전의 전쟁터로 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무런 목적의식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판단도 또 그에 따른 실리적 안목도 없는 국가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인도는 과거부터 자진을 규정지었던 제3세계의 맹준한 기치로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실리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기존의 전례를 깨고 러시아에 접근, 동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지1 국가로서의 위상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과거 제조업 강국의 위치를 복원시켜 일극 체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등 동맹국들의 가진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1985년 9월 22일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을 엿먹인 플라자 합의처럼 말이죠. 이 플라자 합의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로 들어서고 말았고 아직까지도 미국의 꼬붕으로 빌빌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다시 메이드 인 USA로 돌아가자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독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기술 등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8월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답시고 발표한 소위 반도체 지원법에 고스란히 들어있죠.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수혜를 입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관련 기술에 대해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마치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나 할 법한 말도 안 되는 불평등으로 가득 찬 내용으로 말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의 최대 고객 중국을 쫓아버리고 별 이득도 비전도 없는 자신들의 머슴 노릇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배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도체와 더불어 배터리는 석유를 넘어서는 전략물자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죠. 원천 기술은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생산기술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리튬과 흑연, 코발트 같은 휘토류 금속을 가공, 융합해서 만드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셀을 만드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위의 모든 원자재와 가공된 양극재, 음극재 등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배터리 산업에도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의해 이런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휘말려 버렸기 때문이죠. 전 세계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은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중 천연 흑연은 전 세계의 71%를 가지고 있고 원광석을 화학 처리해서 휘토류 금속을 분리해내는 과정, 즉 재련 부분 중 재련 리튬은 전 세계의 57%, 가공 흑연은 100%, 양극재는 86%, 음극재는 7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미일 동맹의 체인에 들어가게 된다면 중국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복으로 원재료인 양극재, 음극재는 물론 리튬, 흑연 같은 원자재의 수출을 전면 끊어버릴 것이고 한국 배터리 산업은 파국의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 셀량의 75%는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배터리의 생태계를 이용 만약 한국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미국 전기차 시장의 진출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박으로 한국과 중국을 분리시킴으로써 두 배터리 강국을 약화시키고 아예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생산 라인을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오는 미국으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4월 9일 미국의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는 앞서 보았듯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돈만 든다면 자기들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 도대체 이들의 명분과 실리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렇듯 미국은 대중국 정책과 동아시아에 대한 위기 조성으로
자기 국민들의 일자리는 창출시키는 반면 중국의 힘을 빼고, 아니 때로는 중국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한국의 힘은 빼버리는, 말 그대로 한국을 자신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를 중국과 완전히 차단시킴으로써 인도는 사실상 빠진 것과 다름없는 헛개비, 미국과 일본, 호주만이 참여하는 4개국 안보협의체, 즉 쿼드라 불리는 집단동맹체제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죠. 지난 35년간 한국을 세계 경제 10대 강국, 재래식 군사력 5대 강국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준 중국 시장을 버리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활용해 일본은 제2의 메이지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1945년 패망 이후 단 한 번도 한반도에 대한 종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것은 일본이 아직도 한반도를 자신들에 의해 교육되고 경도된 소위 친일파가 경영하고 있는 나라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난감한 시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대략 4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둘째,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모두 닥치고 오로지 중립의 길로 간다. 넷째, 우리의 이익에 맞춰 능동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국익을 창출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한민족은 지나온 유구한 세월 속에 끈기와 나름의 현명함으로 역사의 기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의 시간 동안 눈에 띄는 성장으로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기는 우리에겐 명운을 가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영광을 여기서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Thank you.